2월 15일 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3월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필요성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7월까지 100bp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시 대대적인 경제 금융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할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100달러에 임박했습니다.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UBS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몇 달 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군리와 알루미늄, 리튬 등 원자재 재고 대란이 심각하다며 인플레이션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미국 증시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 상태를 주시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중반까지 나스닥 지수는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결국에는 마감 1시간 전쯤에 약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오늘 100달러에 육박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 영향을 줬던 자세한 소식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미국 증시 상황과 ETF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강수민 그리고 이엔 캐스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수민 캐스터, 현재 미국 증시 우크라이나 긴장 속에 지금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간 2월 14일 월요일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미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0.4% 떨어지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2% 하락, 또 S&P 500 지수도 0.3%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우 지수가 현재 172% 떨어지고 있는데요. IBM과 월그린스가 다우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플러스권에 머물다가 1시간 전쯤 하락 전환했는데요. 차트를 통해 빵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메타가 1%로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가 오늘 1% 넘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크게 두 가지 시장 포인트를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연준이 공격적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2%에 육박한 1.99%까지 올라왔다가 현재는 1.97%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2개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가장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넷플릭스와 디즈니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주가 뒤를 이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은 에너지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빠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금융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로 알려진 조지 소로스가 알파벳과 아마존 등의 대형 기술주를 대거 매각하고 지난해 말 리비안 주식을 약 2천만 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해당 소식에 오늘장 리비안 주가가 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M입니다. 3M이 올해 의료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오늘장 주가가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네트워크 통신회사 시스코 시스템즈가 글로벌 머신 데이터 플랫폼인 시플렁크에 대규모 인수를 제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200억 달러가 넘는 인수가를 제안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두 회사는 적극적인 인수 협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시스코 시스템즈는 1.6%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방위 산업 기업인 로키드 마틴의 에어로제트 로켓다인 홀딩스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반독점 소송으로 인해 440억 달러 규모의 인수 합병권이 해지된 건데요. 해당 소식에 에어로제트 로켓다인은 7% 떨어지고 있고 로키드 마틴은 2%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가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웨드부시가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낸드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등 새로운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장 마이크론 장중에 플러스권에 머물다가 현재는 0.8%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월가 아이비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는데요. 테슬라의 현금 흐름과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출 총이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번스타인은 테슬라에 대한 시장 수익률 하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테슬라가 차량 호출 서비스를 상업화하는 첫 번째 기업은 아닐 것으로 전망했고요. 오늘장 테슬라는 1%대 오르고 있습니다. 키방크가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아이폰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애플의 사용자 수 성장이 탄탄하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애플 장중에 플러스권으로 올라와 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0.2% 떨어지고 있습니다. 니덤은 넷플릭스에 대한 시장 수익률 하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하지만 오늘장 넷플릭스가 1.5% 오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간은 월가 아이비들로부터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클레이즈는 JP모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비용 증가로 인해 올해 주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제프리스도 목표가를 낮췄고요. 오늘장 JP모건이 장중에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현재는 1%대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투자회사 스티븐스가 캘러웨이 골프를 매력적인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공급 체인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분기에 애널리스트의 날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오늘장 캘러웨이 골프는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주시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WTI는 2% 오른 95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1.7% 상승한 9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시한 가운데 금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1.5% 상승하며 1,87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엔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ETF가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천연가스와 팔라듐 관련 ETF의 강세인데요. 오늘장 미국 천연가스 현물 가격은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7%까지 올랐고요. 현재는 약 5%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 하루 수출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리스크로 인해 유럽 수출량이 급증한 건데요. 이외에도 미국 내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자 오늘장 천연가스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ETF도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티커명 UNG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는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4.73%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팔라듐 관련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라듐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 팔라듐 현물 가격은 8.9% 급등했고 지금은 7%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팔라듐 생산 국가 중 하나인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고조되면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팔라듐 가격이 상승하자 팔라듐 관련 ETF도 오르고 있는 건데요. 티커명 PALL인 에버딘 스탠다드 피지컬 팔라듐 쉐어스 ETF는 에버딘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팔라듐 현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2.31%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한 ETF로는 에너지 섹터 관련 ETF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엑소모빌은 장중한 때 약 3.8% 빠지다가 현재는 2% 내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쉐브론 에너지는 약 2%, EOG 리소시스는 약 3%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의 비중이 높은 ETF도 함께 내리고 있는데요. 티커명 XLE인 에너지 셀렉트 섹터 SPDR ETF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54% 빠지고 있고요. 다른 에너지 섹터 관련 ETF도 우하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은 가격은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3.7%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약 2%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은은 귀금속 외에도 산업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비롯해 배터리, 반도체 등 여러 산업에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요. 또 화학 반응의 촉매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와 관련해 제조업이 회복하면서 은의 수요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특히 5G 관련 산업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은 관련 ETF 살펴보겠습니다. 은 가격을 따라가는 ETF 중 운용 규모가 가장 큰 건 티커명 SLV인 아이쉐어스 실버 트러스트입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은 현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은 현물에 투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당금은 따로 없지만 운용 보수는 0.50%입니다. 다음은 티커명 SIVR인 에버딘 스탠다드 피지컬 실버시어스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버딘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실물 은 가격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SLV와 운용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운용 수수료는 0.30%로 SLV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티커명 DBS인 인베스코 DB 실버펀드 알아보겠습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두 ETF와는 다르게 은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거데이션 그리고 콘탱고와 같은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운용 수수료는 0.76%입니다. 이렇게 은 가격을 따라가는 ETF들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SIL, SILJ 등 은광회사에 투자하는 ETF도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생생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밤사이 시장에 영향을 줬던 자세한 소식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최보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보아 캐스터, 밤사이에 또 연준 인사들의 다양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오는 7월 1일까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약 40년 만에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연준의 움직임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지난주 3월 FOMC 회의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해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맡겨야 한다고 언급하는 데 그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꾸준한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킨 총재는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 꾸준히 노력해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연준이 금리를 움직이는 동안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보고 이에 맞게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향후 몇 달 동안은 임금 상승에 대한 압력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수요가 기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중 2%를 돌파하기도 했던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유럽 증시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때보다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크림반도 병합 때 위험 프리미엄이 2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상승했고 주식시장에는 약 5%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타격은 그때보다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40 베이시스 포인트의 위험 프리미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 자체가 주식시장을 5% 이상 하락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크림반도 사태 때와 비슷하다면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조정 국면을 거친 뒤에 반등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움직였을 때는 의외로 유로존의 경제 심리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오미크론이나 공급망 병목 현상, 연준의 금리 인상과 함께 지정학적 위기감이 유럽 경제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1, 2개월 동안의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많습니다. 실제로 UBS는 인플레이션은 잦아들 것이고 지정학적 긴장감은 곧 완화될 것이다. 이 투자자들은 여전히 견조한 실적에 주목하면서 시장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잠재적인 하방 위험은 고려하라라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긴장감과 인플레이션이 쌍둥이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1월과 2월 사이에 투자자 신뢰지수는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재정적인 위기가 닥칠 것에 대비하면서 지출이 급증했고 소매업체들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전가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투자자들은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심각하게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항공사들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비행편을 전면 취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행기 보험사와 임대회사에 긴급 자금을 투입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은 우크라이나로 가는 모든 항공편을 잠정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세 항공사인 스카이업도 포르투갈에서 키예프로 오는 항공편을 몰도바로 우회시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스카이업의 비행기를 빌려주는 아일랜드의 회사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의 비행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보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운항 중단을 선언하는 항공사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5억 9,2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7,1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행기 보험사와 임대업체에 할당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비행 안전을 위해 자금을 배정한 건데요. 현재 상황을 안정시키고 해외에 있는 자국민들의 귀환을 보장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영공을 닫을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메타버스가 중국에서만 8조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그리고 바이트댄스와 같은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텐센트는 메타버스가 자사의 게임 산업을 더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다라고 전했습니다. 알리바바도 온라인 회의에서 사용할 증강현실 안경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가상 인플루언서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이트댄스는 작년 한 해 동안 게임 산업에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지난 8월에는 가상현실 헤드셋 제조업체인 피코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과 틱톡의 중국 서비스를 가리키는 더우인을 소유하면서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메타버스는 조금은 다른 모양새로 중국만의 메타버스를 구축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정부가 메타버스 생태계의 핵심인 가상화폐 이용 시간과 콘텐츠 검열 등 규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텍사스주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인 켄 팩스터는 메타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의 생체 정보를 보호하는 텍사스주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의 얼굴 구조를 파악해서 이용함으로써 수천만 번에 걸쳐서 위법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텍사스 주민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사진을 공유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써왔지만 지난 10년간 페이스북이 뻔뻔하게 텍사스법을 무시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페이스북은 2010년 12월 사용자의 앨범에서 사진과 동영상 속의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진을 올릴 때 그 사진 속에 이 방식으로 인식된 친구나 가족들이 있으면 이들을 태그하라라는 추천이 뜹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반발은 거셌습니다. 페이스북이 축적한 안면인식 정보가 정부나 경찰 혹은 개인 신상 추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015년에 일리노이주가 주민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줬다고 변명했지만 결국 6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안면 인식 시스템이 계속 논란을 일으키자 작년 11월에 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원자재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특히 원유와 금을 원자재 투자처로 지목했습니다. 원유와 금 같은 원자재는 지정학적 위기감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라는 것이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고려했을 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배럴당 12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러시아의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 생산과 수출이 실제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유 시장이 난관에 부딪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험성 그 자체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게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재고와 여분 생산량의 부족 그리고 미국 셰일 업계의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유가의 추가 상승 여력은 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일부 원자재에 대한 부족 사태가 다른 원자재의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다. 각 부분의 타격은 또 다른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ETF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위해 글로벌엑스 아시아 전략 담당 한동훈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에서 아시아 지역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다양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네, 1월 소비자 물가가 7.5%를 기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미국채 10년물이 2% 시대를 열어가면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려감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은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 선호 ETF들의 성과가 계속해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ETF의 대표적으로 보이는 이제 GLD 같은 경우가 2.9%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은 채굴업체 관련 ETF인 SIL 같은 경우가 6.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유 ETF인 USO 같은 경우가 1.3%, 구리 관련 ETF인 코펙스가 6.5%, 그리고 혁신 소재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비맥 같은 경우가 5.2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시장 변동성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를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한 3가지 정도로 그냥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투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매수 또는 하락에 또는 베팅을 하시는 그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 움직임을 보면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수에 일반 지수에 투자하는 금액의 자금 유입이 조금은 줄었고요. 반면에 이 지수들을 활용한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ETF의 거래량이 빠르게 크게 증가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시장의 변동성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와 정반대로 보수적인 자금의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크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회피를 하려는 가장 큰 움직임이 있고요. ETF에서는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90일 미만의 초단기 채권입니다. 이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려는 그런 자금의 흐름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안전자산에 분류가 되는 금 ETF의 자금 유입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대응책에 대해 살펴주셨고요. 나머지 하나는 커버드 콜을 활용하는 전략이겠죠? 네, 맞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변동성 자체를 조금 활용해보자. 다만 이제 이 변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에 가격이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베팅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커버드 콜이라는 이러한 전략에 많은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를 한 100불 정도 매수를 한다라고 치면은 나스닥 지수를 100불을 매수함과 동시에 이 100불만큼의 해당 지수 콜옵션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 콜옵션을 쉽게 정의를 하자면 결국은 특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을 매수하는 자는 가격의 상승에 기대를 하는 그런 움직임일 것입니다. 반면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자는 콜옵션을 매수하는 분들에게 일정의 수수료, 즉 프리미엄을 받고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옵션 구조상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대가인 옵션 프리미엄, 콜옵션을 매도했을 때 좀 받는 옵션 프리미엄도 현재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를 매수하고 이 지수에 해당하는 콜옵션 매도를 동시에 하게 되는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을 활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시장의 분류별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이 하락하는 현재와 같은 장세에서는 커버드 콜 전략이 시장 지수 대비해서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이죠.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받는 만큼 덜 빠지는데 이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수치하는 프리미엄도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장이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대표 지수인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그리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같은 격의 옵션 프리미엄이 월간 수치하는 프리미엄이 1%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횡보장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고 이제 횡보장으로 좋았을 때 그때는 커버드 컬의 전략이 어떤지 봤을 때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장이 옆으로 개걸음을 걷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수에서의 상승의 흐름을 받을 수가 없겠죠. 반면에 커버드 콜은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획득을 하다 보니까 시장 대비해서 플러스 효과를 분명히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상승하는 장 또는 시장이 하락하고 급반등하는 장세에서는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상승력이 제한을 갖게 됩니다. 프리미엄까지만 수치가 가능하고요. 그 이상의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이 커버드 콜 전략은 시장의 상승세를 저희가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하락 후 급반등하는 시기 이때는 시장과의 괴리가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커버드 콜 전략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커버드 콜 전략은 높은 옵션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 전략입니다. 다만 시장이 급반등하거나 상승한 장세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략은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높은 인컴 전략을 추구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그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커버드 콜 전략을 ETF로 활용을 하게 되면요. 매월 받는 옵션 프리미엄을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에 따른 롤오버죠. 옵션 만기가 되면은 새로운 걸로 롤오버를 할 때 이것도 ETF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커버드 콜 전략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커버드 콜 전략을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은 자산 운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답이 아니고요. 내 자산의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 하지만 이러한 식의 인컴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커버드 콜 전략과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들 얘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겠죠. 관련 ETF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현재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한 ETF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운용 규모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QYLD, 그리고 XYLD, RYLD 이 세 가지 상품이 현재 가장 규모가 큰데요. QYLD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원화로 한 7조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XYLD와 RYLD 모두 1조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QYLD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를 활용을 한 커버드 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 XYLD와 RYLD 같은 경우는 각각 S&P 500 지수 그리고 RYLD 같은 경우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에 대한 커버드 콜 전략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 ETF들 같은 경우 매월 지급하는 옵션 프리미엄이 최대 현재 1% 정도를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 이제 옵션 프리미엄의 수치분이 절반만을 지급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분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만 지급하고요. 그 옵션 프리미엄 중에서 지급하지 않은 초과분, 1%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통해서 더 포지션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성과를 보게 되면은 연초 이후에 나스닥이라든지 러셀 2000이 9%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했던 반면에 QRD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러셀 같은 경우도, RYL 같은 경우도 한 절반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시장이 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했던 반면에 XYZ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 정도 현재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는 좀 유효한 전략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글로벌엑스 아시아 전략 담당 한동훈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